네, 방금 소개받은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전임연구원 김연경입니다. 저는 주로 이 지역동향 설명회 운영 관련해서만 일을 했지 처음으로 발표를 참여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국가리뷰 이 동향 설명회에서 발표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날 인도네시아 프라보wo 대통령이 자카르타 대통령궁이 아니라 수마트라에 있었습니다. 11월 말에 발생한 사이클론 집중호우 때문에 스마트라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고통 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스마트라에서 피해가 매우 컸던 것은 과도한 산림벌채의 영향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베어내면 땅이 쓸려가지 않게 잡아주는 뿌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스마트의 피해는 환경과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성장 위주의 정책과 기업 활동이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위협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라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이유는 이 스마트라 사태 발생 이후에 정부의 대응과 사회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이렇게 특성들이 2025년 인도네시아 한 해 동안 벌어진 주요 일들과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일단 환경단체들이 계속적으로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파푸아 팜유 플랜테이션 확대를 지시하기도 했고 사태가 발생된 지 3달이 지난 후에 테스크포스 계획이 담긴 대통령령이 발표됐고, 이제 시민사회가 비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때 신변을 위협받는 활동가들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겼었었는데요. 이게 중앙 집권적인 정책 실행, 경제 성장에 대한 강조, 비판에 대한 권위주의적 반사작용, 선별적 양보,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대답을 대신하는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이 인도네시아 한 해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들과 쟁점 등을 관통하는 흐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2025년 동안 보여준 성경의 이면에 좀 상존하고 있었던 위태로움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로 구성을 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에서는 큰 정치적 도전 없이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집권연합이 거대했고, 그리고 또 거대한 내각이 뒷받침해줬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란의 인도네시아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있는 집권연합은 그 주요 정당들 중에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을 제외하고 많은 정당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국회 총 580석 중에 470석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어서 야당의 반대가 사실상 이렇게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내각 역시 2024년에 48개로 출범해서 작년에 1개가 더 늘었고 이것은 이제 수하르토 정부 시기 이후에 최대 규모여서 뚱뚱한 관료주의 비만 내각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해요. 네, 이것이 집권연합의 결속을 다지는 것으로서도 의미가 있긴 있지만 동시에 거대한 집권연합의 구성원에게 정치적 공로에 대한 대가로 이제 권력을 나눠주는 그런 권력 분배의 카르텔이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이 굉장히 수월해졌고 용이해진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논란이 됐던 입법 2가지가 인도네시아 국권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입니다. 일단 군부와 경찰의 기능이 강화되었었는데요, 한 해 동안.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이 두 법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국군법 같은 경우에는 주요 내용을 좀 보면, 군사작전을 위해서 임무를 결정할 때 원래는 대통령령과 국회 심의가 필요했었는데 이 절차가 사라지면서 간소해졌다는 것이 있고, 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던 것은 군인의 민간 직책, 그러니까 고위급 군장교가 배치가 가능한 부처나 민간기관이 10개에서 14개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인도네시아가 민주화되기 이전에 군부에게 민간 영역의 권한이 부여되는 그래서 군부가 이중의 기능을 갖는다는 부의풍시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부활한다는 우려를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부에서도 우려를 했던 일이고, 그 아세안 인권의원연맹에서 민간 기능이 군사화되는 것은 민주적 감시와 인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재고가 필요하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 군부에서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고려하에
개정된 조항이어서 우려할 바 없고 안심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이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행정적 투명성을 담보해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하반기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2023년에 비준된 형법과 동시에 시행된다는 점에서 좀 형법도 같이 쟁점으로 올라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절차상에서는 11월에 비준됐는데 1월 2일에 시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내용을 완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제도적 공백에 대한 우려를 샀었고, 7월에 국회에서 초안이 공개된 이후에 이제 민관학에서 어떤 논란이 있는 소지에 대해서 제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거쳐 나가자라고 했는데 이후에 그 작성 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있어서 입법 과정에 대한 참여와 정보적 공건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용인데요. 영장 없이 가능한 것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체포, 구금, 수색, 압수, 차압, 감청. 그래서 영장 없이 가능하게 되었고, 반면에 공정한 재판 권리가 침해됐을 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피해 구제에 관한 명시가 부재해서 논란이 되었고요. 그리고 규정의 모호함 역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구금 사유 중에 수사를 방해했을 때, 허위 정보 제공했을 때가 포함이 되었고, 형사 사건에 연루된 기업의 경우 수사 전 단계에서 합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이 되었는데 방해나 허위, 합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법적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를 제외하고 특별수사관들을 경찰청 감독 하에 배치하게 되고 수사관과 신문관 권한 증대시키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경찰 권한이 강화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군법과 형사 관련 인법이 너무 안보 중심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서한이 있었고, 인도네시아가 아주 오랫동안, 과제로 갖고 있는 경찰 문화개혁과 배치되는 흐름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거리로 가보면 시위의 해라고 불릴 만큼 인도네시아에서 시위가 가장 많이도 원래도 일어나지만 부각이 됐던 해였던 것 같은데요. 일단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 문제 때문에 8월 25일 날 집회가 대규모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 집회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특정 지휘체계나 조직이 없이 자발적으로 확산됐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집회가 진행되고 한 3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온라인 오토바이 배달기사인 아판 꾸르니아완이라는 젊은 청년이 경찰 진압 차량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이 젊은 청년이 그 거리에 집회를 위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음식 배달을 하려고 우연히 그 거리에 있었다라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소시민의 비극적 상징으로 친구가 이제 활용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집회 동참이 이루어졌고 운동 동력도 강화가 되었는데 입법부나 국회로 향했던 분노가 경찰과 국가폭력으로 이제 전이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위 이제 후반부에는 17 더하기 8이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정책 제안이나 과제 제안 에 대해서 뭐 주택수당 삭감되고 경기부양책이랑 주요 인사 교체를 발표하는 정도로 정부의 타협과 선별적 이행이 이루어져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 표출을 넘어서 다층적 계약안을 제시하는 시민의 역할이 수행되었다는 점은 저는 긍정적이고 희망인 점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시위와 관련해서 또 국제 엠네스티 인도네시아 지부는 국제 인권 재앙의 해라고 아예 이름을 명명을 했는데요. 근데 시위 가여정 중에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25년 마지막 날에 91개 정도의 많은 시민단체가 모여서 시민은 시민이 보호한다. 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특히 스마트라 사태 이후에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단체들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고발하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호나 예방이나 처벌 관련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담겼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인도네시아 거리 사회 부문에 있어서 좀 어두움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어두운 거리를 밝히는 건 시민들이었다라는 것이고, 특히 시민사회의 전문적인 대응 역량이 저는 빛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대의 성격이 폭도라는 서사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을 때,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들의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제공하면서 사실관계를 구축해서 그 서사에 맞서기도 했고, 체포된 시위자들에 대해서 무료 법률 지원 제공도 하는 단체들이 이렇게 네트워킹이 되어 있었어서 현장 지원이나 정책 옹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량을 크게 보여줬고 이런 시민사회의 회복력이 제 곧 희망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로 넘어가면 경제 성장률은 일단 5%를 달성했고 재정 적자가 2%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빈곤율 역시 예년에 비해서 0.5% 정도 떨어진 그리고 다양한 무역 파트너와 협력해서 글로벌 시장도 활용해서 뭐 경제 성장을 안정적으로 잘 지켜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정책 변화가 실행될 때 충분한 안정장치가 없으면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할 수 있다라는 경고는 세계은행이랑 IMF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기도 했고요. 뭐 소비 위축이나 노동시장 취약성 등 구조적인 불안정성이 감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5%가 유지될 수 있었던 요인이 일시적인 것들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취약한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정부양책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유지되는 측면들이 조금 있었고, 무엇보다 4분기의 순수출이 마이너스 0.1%에서 20% 넘게 증가를 했는데, 이거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호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수 경제 핵심인 소비 지표가 위축이 됐지만 이 순수출 증가로 상쇄된 것인데, 만약에 이 순수출이 증가하지 않는 이 정도 수준이 유지되지 않으면 이 성장률을 계속 보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민간 소비 회복을 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일자리는 많이 늘었지만 질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던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19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지만 평균 임금보다 적은 보수의 일자리들이었고 노동시장에 처음 들어오는 청년들이 대부분 많은 수가 비정규 근로자로 첫발을 떼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중소년 일자리 공백도 발생을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 정책 1년 성과를 묻는 설문 중에 부정적인 답변이 제일 많은 최하의 항목 두 개가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 감소를 못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성장 지표와 체감 사이에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대규모 정책 변화가 있었고 그로 인한 그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큰 규모의 공공 예산이 감축이 되었는데 이거는 정부 우선순위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재배정되는 과정에 이게 이루어진 것이었고 특히 공공사업부 예산이 70%가 삭감이 되면서 공공복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고요. 이 과정에서 같은 맥락으로 지역으로 향하는 예산이 삭감됐고 이것들을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세금을 인상하는 지방정부가 굉장히 많았어서 이런 예산 감축의 그늘을 다시 시민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부담을 같이 져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새로웠던 것이라고 하면은 다난타라라는 국부펀드가 출범한 것이 있겠는데요. 다난타라 투자관리청은 그 국유 자산에 대한 재편 작업, 주요 국영기업에 대한 통합 관리를 목적으로 출범을 했고, 석유, 가스, 통신, 뭐 전략, 석탄 이런 거대 공기업들을 흡수하면서 그리고 세계의 성장은행까지 같이 흡수하면서 국영기업 지분의 99%를 소유하고 관리하게 됐습니다. 자본 증액 승인이나 구조조정 권한을 갖게 되었고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역전 사업을 위한 재정 확보, 경제 성장 견인, 그리고 스마트라 사태 발생했을 때 임시주택 지어주는 그런 사회적 기능도 수행을 하고 있고 출범했을 때 6천억 달러 규모 자산 이관 받았고 9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게 되면 싱가포르의 테마색을 능가하는 규모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난따라 역시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단한따라 최고 운영 책임자를 국영기업부 장관 대행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 원래 견제 기능을 수행하던 국영기업부가 그 역할을 상실했다라는 비판이 일단 있고, 인적 구성 측면을 봤을 때도 일단 투자부 장관이 CEO고 정부 관료가 겸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고, 국가가 밀고 있는 산업인 광업, 전기차 분야 기업 임원 출신을 최고 투자 책임자로 임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적 구성을 보면 이 국부펀드가 국가자본과 경제 엘리트 간 새로운 동맹인 것인가, 국영기업이 지배 엘리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인가,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이런 이해상충 우려가 있습니다. 뭐, 투자 손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면제하는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국영기업의 투명성 원칙과 배치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금 강하게는 헌법 제33조의 문장인데요. 이거에 대한 굉장히 중앙집권적인 해석을 반영한 국부펀드다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뭐,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원을 배분하는 경향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자본주의로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 국부펀드가의 유용성과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지배 구조, 투명한 투자 전략, 위험 관리 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유명했던 정책은 무상영양급식이었을 것 같은데요. 무상영양급식은 영양실조 발육부진율 감소 문제 해결하고 미래세대 건강 확보해서 인적자본 강화하고 식자재 조달을 지역에서 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는 목표로 시행이 되었고, 이거 덕분에 국가영양청이 신설을 했고, 그 유치원, 고등학생,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까지 대상이 굉장히 넓어서 보편적 복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영양 지원 서비스 시설 운영 단위로 하고, 이것을 지역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행 초기 예산은 71조 루피아였고요. 올해 초에는 거의 5배 증액하는 것이 목표인데, 2025년에도 재정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 사업에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초중등 교육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기 때문에 이제 교육 투자 위축이나 불균형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었고, 실제로 학교 운영 지원금이나 교사 급여 지급에 지연이 발생하기도 했고, 파푸아 같이 좀 소외된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공짜 밥 필요 없고 교육 접근성을 높여달라고 항의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26년 국가 예산에서는 교육 부분 총 지출 중에 4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품 안전에서 균열도 발생을 해서 16개 주에서 식중독 사건 발생하고 1만 명 넘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정책 폐지해라 이런 여론이 엄청 확대가 되었었어요. 네, 당시에는 영양청에서 안전규정 강화하고 위생 인증 의무화하겠다고 수습은 했지만 이 문제는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고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세심한 정책이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구조적 쟁점이 하나 있는 다시 군부와 경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1월 17일에 급식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군부와 경찰 지원 역할을 얘기한 대통령령이 발표가 됐고, 그래서 군부가 그 영양 서비스 지원 시설을 군부랑 경찰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들이 여전히 많고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급식의 효율적인 보급과 인력 동원 측면에서 효율적이다라는 의견과 민간형의 군사화가 너무 일상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경제에서 마지막 부분인데 제조업의 위기입니다. 이거는 니켈 같은 기초 금속 산업, 자본 지역적 자원 가공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엄청 국가에서 밀고 하이라이트 받고 폭발적으로 성장한 반면에 섬유봉제 쪽의 노동집약처 제조업이 위기를 맞은 것이고요. 일단 스리텍스라는 최대의 섬유 기업이라고 불렸던 기업이 파산을 했고, 이어서 문 닫는 섬유업체들도 늘었고 노동자들도 많이 해고가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제조업의 위기가 조기 탈산업화의 징후로 읽히는 것도 있는데요. 국가소득이 선조국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제조업 비중이 정점 찍고 하락하는 징후를 조기 탈산업화 징후라고 하는데, 인도네시아의 경우에 제조업 GDP 기여도가
2025년 3분기 때 18.8%였어요. 그러니까 20% 벽이 깨지고 나서 여기를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다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분석하는 시선도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금속 산업이 성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전체 부문 성장률은 유지가 되지만 이 전통적인 제조업 부문은 산업 전환과 고용 효과가 굉장히 큰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가 위기를 맞으면 취약함이 늘어난다라는 점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산 관세부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때문에 갈 곳을 잃는 상품들이 이제 인도네시아로 들어오면서 내수 상품 경쟁력들이 잃어가고 이런 문제들도 같이 발생을 배경으로 작용을 한 것이고 뭐 결국 이런 것들이 청년층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니켈 제련소 같은 경우에는 고숙련 노동자나 자본 설비를 필요로 하지 뭐 수천 명의 노동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제조업 GDP가 성장하더라도 청년 실업률이 17% 육박했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외교로 넘어가서는 외교는 순방의 해라고 얘기를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29개국 35차례 해외 순방 나갔고 이게 10년간 대통령들 평균의 3배에 이르는 수치라고 해요. 엄청 많이 돌아다니신 건데 글로벌 사우스 선도국이자 국제 질서의 주요 행위자로서 입지를 다지고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다자 외교 전략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굉장히 능동적인 교류를 한 것은 세계 질서가 다극화된 상황에서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적을 만들지 않고 실고를 늘린다라는 외교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조 정책 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브릭스 가입이었던 것이고, 이슈가 됐던 것들은 러시아에 가고 중국 정승정 열병식에 참석했던 것이 이제 좀 이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더 8월 12 국면에서 중국에 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외교 행보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편이냐, 그리고 왜 자꾸 집을 떠나 있냐, 집을 떠난 해 이런 평가가 있었고 자꾸 집을 떠나 있는 그 행보에 대해서 포모라고 어, 어떤 일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열등감과 불안함을 느끼는 상태를 얘기하는 심리학적 용어를 빗대가면서 이제 이 브라보 대통령이 자기 친의 위시를 가시하고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닌다라는 비판도 있었고 결정적으로는 이 국제 무대에서 보여주는 활약이 국익으로 귀결되고 있는가라는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따지기보다 왜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가에 대한 배경을 생각해 보면 가시적 성과와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외교 정책의 방향에서 불명확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선호하는 정책 항목 중에 외교 분야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역시 민생경제 회복 없이는 외교 성과가 빛을 발할 수가 없다라는 교훈을 남긴 것 같습니다. 대미 관계는 트럼프 복귀는 어느 나라에도 다 같았겠지만 거대한 도전이었고, 그래도 관세를 19%로 방어하는 데에는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이제 그 상호주의 대가가 매우 컸다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 유입 허용하고 이런 것도 있고, 관세가 인하하는 조건으로서 이제 해상 감시 드론 구매 운용 니켈 공급망 접근 이런 것들 했기 때문에 관세 협상이 이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닿아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제약된 해칭의 딜레마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미국과 서방 주도로 하는 전기차 공급망에 참여하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는데, 동시에 또 니켈 산업에서는 중국 기업과 굉장히 깊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니켈 투자 유치 계속해야 하고, 미국과 서방 전기차 공급망 참여해야 되는 동시에 압력도 관리해야 하는, 그러니까 이 균형과 편승 사이에 엄청 아슬아슬한 해칭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해프닝이었었는데요. 가자지구 휴전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이 두 정상이 사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송출이 되었는데, 이거는
브라보 대통령이 에릭 트럼프와 던 주니어랑 만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이었고, 트럼프는 만나게 해줄게, 너 멋있다, 이런 정도의 사담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그 국가 정상 간 외교가 사적 인맥이나 이런 거에 의존하는 족벌주의적 거래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있었고,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 상대하려면 비공식적 채널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옹호 여론이 이렇게 붙었는데요. 이때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었냐라는 것보다 누구의 편인가, 사적 이익을 먼저 우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는 방향을 잃을 위험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이고, 그런 지향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리더십과 비공식적 채널이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의 관계인데요. 상반기에는 조기 대선이라는 한국이 북한과도 같은 정치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외교 관계는 정체되어 있다가 이제 새 정부 출범하면서 정상화됐고, 제가 실제로 며칠 전에 초면인 분들을 만나 뵙는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공부합니다라고 했을 때 인도네시아 KF 분담금 왜 안 갚냐는 질문을 받을 만큼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에서 가장 좀 이슈가 됐던 게 이 KF21 분담금 문제였던 것 같은데, 분담금 액수를 재조정하는 안에 이제 합의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면서 좀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관계 발전 논의하고 대통령 특사 인도네시아 가고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오고 이런 식으로 연속성이 계속 있었고요. 이제 그 정점으로 에이펙 한인미 정상회담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계 확인하고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브라보 대통령이 작년에 유엔 총회 데뷔를 하면서 연설을 했는데 연설 내용을 제가 읽으면 시간이 너무 더 갈까봐 보시면 이 외교적인 수사와 2025년에 제가 지금까지 돌아본 인도네시아 국내 풍경과는 좀 간극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처음 얘기했던 다시 수마트라의 교훈으로 넘어와서 수마트라에서 재난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기 전에 아주 작고 중간급의 이상 신호와 징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을 감지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가 커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25년 한 해 동안 정부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이제 책임성을 갖고 응답하지 않는 그런 일관된 징후가 읽힌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라를 교훈 삼아서 건강한 비판을 수용하고 의미 있는 신호와 징후에 대해서 감지하고 개선을 해야 하는 그런 유연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매우 강조하는 수구를 통한 공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2025년이 2066년을 위해서 남긴 과제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곧바로 이어서 서울대 박준영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인도네시아 2025년 국가 리뷰 토론을 맡았습니다. 김연경 선생님께서 워낙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뭐 많이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김연경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에 제 생각을 좀 더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연경 선생님께서 인도네시아 2025년을 뭐 정치, 경제, 외교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 모든 분야에서 좀 양면적인 특징들이 나타났던 것 같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큰 집권 연합을 꾸려서 야심차게 출범했지만 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저항들이 있었고 그러나 또 지지율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측면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지표상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안에 이제 불안한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 특히 이제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국내에서는 좀 시큰둥한 반응을 얻고 있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김영현 선생님과 제가 이제 공유하고 있는 이런 생각이
인도네시아와 또 이제 외신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몇 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그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영자신문인 이 자카르타 포스트에서는 2025년에 인도네시아를 이 약속과 저항, 상실의 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듯이 새로운 정부의 많은 공약과 정책들, 이제 그것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저항에 부딪혔고, 또 김연경 선생님께서 그 초반부에 설명해 주신 여러 이제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은 또 상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충돌과 대조의 해였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도 유사하게 여러 가치와 의도가 충돌했고 그 여러 대조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한 해였다고 평가를 하면서 김영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과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개별 영역별로 살펴보자면 먼저 정치에서는 이제 발표에서도 큰 집권 연합 그리고 높은 지지율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봤지만 이게 이번 정부에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조코이 정부 2기 정부 때도 그 집권 연합에 들어있는 정당의 그 의석수 비율로 보자면 비슷한 규모의 집권 연합 연정이 꾸려졌었고 조코이 대통령은 이제 임기 말기 끝나는 시점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인도네시아에서 하나의 정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집권 연합과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여러 정당들이 이 집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권을 나눠 먹기 위한 이합집산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국정 운영에서 책임 있는 파트너로 참여하려는 의도와 그리고 국민들이 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대통령 측이나 혹은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이 인도네시아에서 하나의 정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프라보우 대통령이 당선될 때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큰 격차를 보이면서 당선이 됐었는데 그 요인을 분석하는 이제 그 여러 요인들 중에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것이 프라보우는 군부 출신이고 이 국방부 장관 출신인데 코로나 과정에서 이 군부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그 많은 신임을 얻었고 그 신뢰가 프라보우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이런 이제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나 뭐 진단 키트 같은 여러 물자들을 나누고 뭐 격리시설 같은 거 설치하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서 군부가 역할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군부가 많은 신임을 얻었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진짜 작동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발생한 이런 자연 재난, 이 재해들이 우선은 이 정부에게 큰 위기로 작용을 하겠지만 또 이걸 잘 수습한다면 또 프라보 같은 결단력 있고 추진력 있는 리더십이 역시 필요해라는 방식으로 또 이렇게 지지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 통령의 뭐 미묘한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은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 개혁 운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게 처음에 확산될 때 좀 가장 많이 호들갑을 떨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저는 여전히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또 너무 빨리 그 이 운동이 확산되던 그런 그 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이제 너무 빨리 사그라드는 걸 보면서 또 처음에 확산될 때 놀랐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놀라움을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개혁 운동이 인도네시아의 어떤 일반적인 기층 민중들의 불만이나 혹은 조금 범위를 좁혀서 인도네시아 청년들의 불안정한 삶, 그리고 그 불만을 받아낸 운동이었다라기보다는 도시에 있는 교육을 받은 엘리트 청년들이 자신들의 사회적인, 윤리적인 책임감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충족된 이후에는 이게 또 빠른 속도로 또 사라진 것 아닌가라는 좀 비판적인 생각을 지금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경제 부분에서는 사실 제가 이 분야에서는 여러 의견을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설명해주신 내용 중에 이 다난따라와 무상급식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 다난따라 이 펀드 이 투자 플랫폼은 사실 실패하기가 어려운 그 사업인 거죠. 그 인도네시아 공공재를 활용해서 한다는 점에서 돈이 많이 몰리고 또 오고 가고 한다는 점에서 또 많은 부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계속해서 이 뻐르따미나와 관련해서 부패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게 이제 또 다난따라 사업 자체를 흔드는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고 이게 벌써부터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인도네시아판 원 MDB 사태로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무상 영양 급식과 관련해서는 이게 1차적으로는 뭐 교육 정책이고 복지 정책이지만 이게 그 프라보우 정부에서는 이걸 여기서 계속 영양 그리고 친환경 이런 측면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은 이 무상급식이 그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이 수혜자인 임산부들만을 이제 그 대상으로 하고 수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물류와 유통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여서 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이제 그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어서 이제 외교 부분에서는 이제 외교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저도 집중해서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다소 의외라고 생각 들었던 게, 이 국내에서 좀 이 외교 행보,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뭐 큰 반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무관심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전 그게 좀 다소 의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특히 이제 뭐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에 특히 미국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고 또 최근에 또 베네수엘라 뭐라고 해야 되죠? 베네수엘라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베네수엘라 사건과 관련해서도 미국에 대한 반감, 불안감이 계속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정치에서 벗어나서 이제 글로벌 사우스에서 이제 주요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국내에서 지지를 기반으로 한 활동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었고, 아까 김영애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그때 막 그 시위가 막 커지고 있을 때 굉장히 무리해서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국내에서 정치적인 위기를 외교적인 역할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었는데, 이게 왜 국내에서의 지지로는 이어지고 있지 않은지, 혹은 이제 언급해 주신 설문조사가 어떤 방법이나 설계에서 그런 의견들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한국은 지금 국익 중심 실용외교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인도네시아도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한다면 좀 앞으로도 좀 새로운 방식의 협력이 그 확대될 거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물론 지금 현재 양국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KF21 사업과 같은 문제는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협력, 새로운 협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되짚어 보면은 이 충돌과 대조의 해라는 점이 그러니까 여러 양면적인 측면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돌이켜 보면은 또 그렇지 않았던 해가 있었나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언제나 성과가 있으면 한계가 있었고 또 불안정한 요인들이 있는데 또 거시적으로 보면은 또 전반적으로는 안정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아마 내년에도 2026년 인도네시아를 짚어보면서 굉장히 여러 양면적인 측면이 나타났던 한 해였다 이런 분석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 양면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는 분석 그리고 그 구체적인 양상을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양면적인 모습이 특히 크게 나타나는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이게 좀 굉장히 불안하게 이 양면적인 요인들이 위태롭게 존재하고 있는지 혹은 나름의 메커니즘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요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마지막에 사실 모두
지금까지 어제하고 오늘 나왔던 몇 가지 발표에서도 계속 뭐 위기, 그러니까 반대되는 측면이 공존한다 이런 언급이 나왔는데 되게 어려운 숙제를 던져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러면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주영 선생님 토론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뭐 직접적으로 이거는 이렇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사실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뭐 높은 지지율의 문제를 정치문화, 인도네시아만의 정치문화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들여다 봐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이 지지율이라는 게 11%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보통이었다라고 대답하는 게 가장 많고 잘했어와 못했어는 사실 4, 5%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또 사실 관심 없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특정적인 프로그램들이나 정책에 대한 선호라는 것들은 많이 갈리고 표출이 될 수는 있어도 이 전체를 통틀어서 정부가 잘했냐 못했냐를 물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지율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게 수치만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맥락을 좀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선생님 말씀해 주신 덕분에 알게 됐고, 도시 엘리트들의 실천이 아니었는가 시위라는 것이. 근데 도시 엘리트 아닌 분들도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계속 형사소송법이나 형법 관련해서도 계속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맥락을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양면성이라는 것은 어디에나 늘 존재하죠. 사실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잘 담아내는 것을 잘 해봐라라는 말씀으로 듣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심도 있게 볼 수 있도록 하겠고, 사실 지금 주영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많은 부분들이 26년 국가 리뷰 쓰시는 분들한테 공이 많이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응원의 말씀, 누가 되실지 모르지만 응원의 말씀을 전하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사실은 전 이렇게 그 국가 동향 혹은 지역 동향에서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는 내용하고 뭐 저도 인도네시아 전공이지만 또 제가 듣게 되는 정보의 소스가 완전히 달라서 저는 소위 그 서민 이하 쪽에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까 발표하신 도중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제일 많이 들었던 거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 플러스 그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중국산이 들어와서 이제 더 살기가 어려워졌다. 그 다음에 실제로 직접 투자를 하거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심 쪽그 근처에 굉장히 예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진짜 그 화교 화인들 말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하고 뭐 그래서 갈등이 좀 생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되겠죠. 예,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2026년에 뭐 그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